자, 이번 강좌는 제2장으로서 임업경영 특성과 경영 요소 이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도 중요한 파트입니다만은 자,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임업경영에서 얻어지는 게 뭐죠? 임업소득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임업소득은 작업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소득이겠죠, 따지면. 그럼 임업소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해야 될 거냐? 소위 임업조 수익에서 우리가 임업 경영비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단원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임업 경영의 특성을 갖다가 나가도록 해봅시다. 이 임업 경영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특성. 두 번째는 경제적 특성. 그럼 이 특성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에 보면은 이 기술적 특성이냐 경제적 특성이냐 구분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이 대책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기술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일 먼저 본다면 그 생산 기간, 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 기간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으면 아주 길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 기간이 길다. 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부업이나 겸업 이런 걸 하는 거죠. 길기 때문에 장기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부업 또는 겸업 임업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갖다 심어서 가꿔서 수확하는 것이 대개 40-5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가꿔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곤란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업 경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 임업 경영을 한다. 그러면 넓어야 되겠죠. 또 이 상당히 넓은 살림과 인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인목 축적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충분한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돼요. 그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업을 갖다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기간이 짧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의 정책 배려 중에 뭐가 있어요? 장기로 저리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가, 자,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산림재해에 대한 보상. 산림재해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게 다 이 생산기간이 길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험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범 경영을 갖다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함으로써 뭐라 할 수 있어요? 매우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되게 누가 하느냐? 공적 주체가 행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성숙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숙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나무를 수확하는 시기 아닙니까? 나무를 수확하는 시기. 그래서 이 성숙기를 뜻하는데 나무 수확 시기는 각 나무의 종류라든가 경영 형태라든가 또 경영 주체라든가 사회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숙기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특히 경영 목적에 의해서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성숙기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다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경영 목적에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나무의 성숙기는 우리가 갱목으로 쓴다. 갱목으로 쓰는 것하고 또 용제로 쓴다. 만약에 그래서 갱목으로 쓰는 거와 용제. 자, 용제라는 것은 뭐였어요? 가구라든가 또는 우리가 쓸 때 건축자재 이런 걸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용제의 생산 경우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갱목성생보다 성숙기가 어느 게 더 길 것 같습니까? 이쪽이 더 길죠. 어느 쪽이? 용제 쪽이.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영 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토지 생산성, 자 최대가 된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숙 시기, 즉 우리가 쓸 때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로 다 볼 수 있냐? 성숙기를 갖다가 경영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또 공공단체, 이게 이제 공적인 주체 아닙니까? 또 나가서 개인이 한 경우는 각각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 성숙기는 어느 때 토지의 생산이 최대되는 시기. 시기를 성숙기를 볼 것이고, 개인의 경우는 이와 달리 뭘 써요? 투하된 자본의 생산성이 최대인 시기. 우리가 생산성이 최대인 시기. 이 경우를 갖다 통해서 수확 시기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성숙기는 수확 시기니까. 그럼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을 제일 올리고 싶은 시기가 무슨 시기다? 성숙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국민경제 입장, 즉 공적 주체 입장에서는 나머지 성숙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겠고, 길어지는 경향이 있겠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성숙기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짧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확 시기를 갖다가 조정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개별 경제 주체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역시 이걸 갖다 보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처럼 금융적인 대책을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적 특성에서는 뭐가 있느냐? 토지의 기후, 조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토지가 있겠고 기후가 있겠고 조건인데, 자, 토지가 아주 기름이 척박하다,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오히려 뭐가 볼 수 있어요? 한량한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름진 데도 있겠고 척박한 땅도 있겠고 한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생리적인 조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다른 걸 사용 어려운 하천부지라든가 공한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기술적 특성에서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농업, 임업, 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업 경영은 할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척박한 데도 되고 또 한랭한 데도 되니까 다른 농업과 달리 지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연 조건이라죠. 자연 조건. 그 자연 조건에 따른 임업 경영이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 자연 조건에 따른 임업 경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림 면적은 엄청 넓죠. 광범위합니다. 면적이 광범위해요. 자, 지형으로 험합니다. 넓으면서 지형적 험준성을 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가서 조림한다,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죠.
인위적 조절이 어렵죠. 그러면 결국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 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기술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살림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하나의 새로운 싹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니까 이걸 만약에 내가 가서 산등성 위에까지 싹을 가서 심기는 엄청 어렵죠. 또 지형적으로 험준하고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 천연 발화, 그러니까 천연 갱신, 또 맹화, 이런 걸 통해서 살림을 갱신하도록 하는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그 낙엽 채취를 갖다가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금지, 자 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퇴비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채취를 갖다가 금지. 그러니까 결국 낙엽이 살림의 비옥도를 유지하게끔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나아가서 병충해 예방,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자연적 경영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 경제적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 경제적 특징은 우리가 여기 경제적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갖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경제적이란 건 결국 뭐예요? 이익 추구겠죠. 이익 추구. 다른 것보다도 그럼 임업을 육성하는 쪽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임업을 갖다 육성하는 쪽에 가장 경제적인 걸 추구한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임도 개설이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육성 임업하고 구별할 것이 채취 임업하고 구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채취 임업이 주였었죠. 채취 임업이란 말 자체는 천연적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살림을 갖다가 나무를 벌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그 살림을 갖다가 벌채해서 거기에 의해서 운반하는 것을 갖다가 채취 임업이라 하고, 그 다음 육성 임업이라는 것은 인위성이 띄죠. 자, 여기는 천연 해볼 수 있겠죠. 그 이때 인위적이란 건 뭘 투입하겠어요? 여기 보면 자, 이 자본을 투입하겠죠. 그 이와 같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조림을 가꾸고 거기에서 벌채해서 수확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육성 임업. 그럼 과거에는 채취 임업에서 오늘날 무슨 임업으로 가고 있다? 육성 임업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취에서 육성 임업으로 가다 보니까 점차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한계성을 느끼죠. 그럼 어느 쪽으로다? 이 육성 임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성 임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자본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임목을 갖다 생산하는데,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임목 생산비가 중요한 거죠. 육성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목 생산비. 자, 그럼 이 임목 생산비는 뭐가 있느냐? 이 안에 목재 가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생산비가 많아지면 목재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가장 우리가 문제될 것은
채취는 자연적으로니까 천연적으로 이러니까 상관없겠지만 육성임업의 경우는 인위적 자본을 투입하면서 바로 이게 임목생산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성임업생산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육성임업생산비는 임목을 갖다가 육성하는 육성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걷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성임업이니까 심어서 벌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벌채했으면 그걸 갖다 뭐 해야 되겠어요? 운반해야 되겠죠? 그럼 운반비까지 합쳐져서 육성임업 생산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지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문제된 것은 채취 임업의 경우는 목재 가격에 뭐가 볼 수 있어요? 이 육성 생산비라는 자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성 임업이 성립될 필요가 없죠. 채취의 경우는. 그러나 육성이란 말은 바로 육성비에 또 운반비인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어요? 운반비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운반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육성 임업을 통해서 우리가 목재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럼 목재 시장의 조건은 어떤 걸 따르겠어요? 육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운반비를 갖다 따르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임지에다가 교통이 편리한 곳. 그렇죠?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임지에다가 교통 편리한 곳이겠죠. 그럼 결국.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육성임업을 발전시키려면 그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있어요? 보조수단으로서, 앞에서 이르신 보조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장기저리 융자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뭐가 있냐? 원목 가격에 원목 가격에 차지하는 운반 비중이 있겠죠. 원목 가격에 차지하게 되는 운반 비중. 이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앞서 얘기했죠. 그럼 임목 가격은 바로 뭐냐? 알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임목 가격은 무엇이고 그 중에 운반비가 차지한 비율, 이게 가장 높습니다. 운반비 차지한 비율은. 그럼 우리가 원목 가격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첫째 앞에 있는 이건 이런 공식을 갖고 있죠. 임목 가격에서 원목 가격, 그렇죠? 우리가 했을 때 원목 가격. 뭐를 빼느냐면 벌채 비용 플러스 운반비. 이걸 빼면 결국 임목 가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그 중에서도 이 운반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게 3분의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 3분의 2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 생산력이 좋은 곳은 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적 조건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어느 쪽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지가 발달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는 뭐가 그랬어요? 생산력은 좋지 않지만 어떤 곳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교통비, 운반비가 많은,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안 하겠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가 자리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편리한 곳에다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확대시키려면 소위 우리가 쓸 때
육성 임업을 갖다가 확대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육성 임업을 확대시키는 거. 자, 앞에서 얘기했죠. 육성 임업을 확대시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다? 임도 개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개설하게 되면 운반비를 갖다 그만큼 뭐 하겠다? 낮출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경제적 특성 중에 임업 노동에 계절 제약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절적 제약은 다른 거에 비해서 다소 낮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경제 특징이야. 경제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보다 다르냐? 임업 노동은 일반적으로 뭐보다 낫냐면 농업보다는 낫겠죠. 농업과 비교해 봤을 때. 계절적 제약이. 그러면 임업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적 제약이 좋으니까 여기 임업하는데, 육성 임업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노동력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노동력을 갖다가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것은 계절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대개 농한기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또 나아가서 여기 본다면 그런 통해서 소득 증대를 갖다 높이는 것.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조방적 생산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집약적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조방적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에 자본 노동력이 어떻게 된다? 적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조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게 이용되는 것을 조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방적 생산 과정이라는 것은 임업은 어쨌든 뭐가 있어요? 노동이 있어야 되겠고, 임업을 위해서는 노동, 자본, 임지,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요 활용 상태가 비교적 단순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동이라든가 자본, 임지. 그래서 단위 면적당의 그 노동, 임업 노동이 있죠. 양은 농업에 비해서 비교적 어떻습니까?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련에 필요한 묘목이나 비료 이런 것은 국가가 어떻게 되죠? 무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수 있겠고, 또 임지는 농지보다 어떻습니까? 가격이 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싸다 보니까 역시 작은 자본 가지고도 마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방적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대개 보면 상속을 통해서 많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산림 면적 소유 규모가 작은 농가와 또 농가의 그 임업이나 부업 경영 이런 거에서 가족 노동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 특징의 마지막 특징이 바로 뭐냐? 임업의 공익성입니다. 임업의 공익성.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익성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가 있어요? 되게 사유림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린벨트로 지정했다든가 또는 뭐 보안림으로 지정됐다든가 보안림 또는 자연공원구역으로 규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거로 규정하면 개인에 대한 제약이 엄청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했죠. 자, 그럼 이런 경우 가자니까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대개 이제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조치를 한다든가, 또 나가서 자금융자를 한다든가, 자금융자, 또 이렇게 제약받으면 적절 보상을 한다든가, 적절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유림보다는 어느 쪽에서 국유림, 공유림 이쪽에서 대개 그 매입해 가자는 게 가장 좀 알맞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업경의 특성은 기술적 특성이 있겠고 경제적 특성이다. 시험 볼 때 기술적이냐 경제적이냐를 꼭 구별해 주셔야 되겠고, 방금 제가 이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특징과 뭐에 대해서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술적 특성은 생산 기간이 길다. 그러니까 전업하기가 어렵죠. 부업 같은 걸 해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범전해 주는 게 유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다. 그럼 결국 임업과 농업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성이 길다는 것이 농업과 임업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앞서 했던 건 성숙기가 있었죠. 그러면 성숙기란 건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 수확 시기. 그럼 이거는 경영 목적이냐, 즉 용재를 쓸 거냐, 갱모를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고, 또 두 번째는 가서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토지 생산성이 최대가 되는데 성숙기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사유림 경우, 개인의 경우는 투하된 자본 생산성이 최대가 될 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정부가 여기에 입장해서 개별 경제의 경영자에게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배웠고요. 또 토지 기후 조건이 다른 것보다는 좀 생적이 강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농업 축산업보다는 조금 더 경영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자연 조건에 의한 거죠. 자연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 넓고 험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인 발화, 소위 우리가 쓸 때 천연 갱신, 아니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맹아는 싹 트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적으로 우미 튼다든가, 알겠죠? 천연적으로 싹이 트는 이런 걸 이용해서 산림을 갱신하도록 하고, 또 낙엽 같은 걸 채취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비옥토가 되고, 또 나가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이런 것을 자연적 조건을 통해서 가져오는 기술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특성은 가장 경제적 특성에서 중요한 것은 임업 육성, 소위 우리가 임업주의 최치 육성이 과거이고 새롭게 가져오는데, 여기는 자본에 투자해야 돼가지고 얼마큼 생산하는 거냐 가져가는 거겠죠. 그럼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육성 임업 생산비는 육성비에다가 운반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운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오지 쪽은 좋지만 운반비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목 가격 중에서 운반비가 차지한 비율이 거의 3분의 2가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지 같은 데에 운반비를 주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노동의 계절 제약이 낮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를 위해서 소득 증대를 할 수가 있구나. 또 조방적이다 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대개 이런 걸 보면 농지는 임지와 비교해 봤을 때 비싸죠. 그러나 임지는 농지를 싸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작은 자본하고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업은 공익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적이면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국토보전, 수원함양, 또 환경보전, 보건휴양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제약받는 거에 대해서는 손실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세금 면제라든가 자본 융자라든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임업 경영의 생산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경의 생산 요소. 미리 결론적으로 또 본다면 이 생산 요소가 뭐가 있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는 노동이 뭐든지 가져갈 때 노동 있지 않습니까?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 있다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임지. 그렇죠? 임지. 또 자본재.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되게 뭐라 볼 수 있어요? 생산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수단.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본 장제도. 우리가 쓸 때 그 자본에 대해서 가져가는 장비도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 장비도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우리가 생산의 그 발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있잖아요. 자본에 대해서 임업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 수로 다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자본 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 수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 수로 다 경영하는 사람 수로 나눈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면 자본 장비도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자본재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고정자본재냐 유동자본재냐 이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이 고정자본재와 유동자본재를 이것도 구별하는 것이 그 중에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기 있는 노동 있잖아요. 그러면 자 임업 노동이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임업 노동은 종류가 있겠고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에 따른 특징이 있겠죠. 임업 노동의 종류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다 일단 나눠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그 농업적 노동이라는 단순 노동이 있겠고요. 특수 노동이 있겠죠. 단순 노동과 특수 노동. 단순 노동과 특수 노동. 그 여기서 단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느냐? 나무를 가꾸는 소리, 조림, 육림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노동으로서 이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농업적 노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체를 갖다가 조림하고 육림, 나무를 기르는, 심고 기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농업적 노동이라고 해요. 특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볼 수 있냐? 벌채 운반 노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 특수 노동은 벌채 운반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다. 되게 어떤 노동이냐? 이거는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나가서 토목적 노동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그 구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가져가면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단순 노동은 그냥 농업적 노동력을 그냥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임업 노동의 종류 중에 첫째는 단순 노동이 있고 특수 노동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봤을 때 두 번째는 자가 노동이 있고 고용 노동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자가 노동과 고용 노동 그러는데 우리가
자가란 말을 쓰면 쓰라자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 이런 의미로 쓰는데 자가노동은 한마디로 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족의 경우는 서로 간에 협동하는 거니까 감독이 필요 없죠. 감독이 필요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기는 자기가 경영자와 그 가족이 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높죠. 요번엔 요런 것들 조림하자. 또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능률성이 높습니다. 내 거 가져가는 거니까 능률성. 이런 걸 높일 수 있어요. 또 좋은 것은 뭐라 볼 수 있냐면 보수랑 무관하다. 보수랑 무관하다. 이런 것이 자가노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용노동 있죠. 이 고용노동이 중요한 성을 띠는데 우리가 이 고용노동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다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제 노동하고요. 이 고용노동은 성과급 노동에 나눕니다. 임금제 노동과 성과급 노동으로 나눠진다. 무슨 노동이? 고용노동이.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임금제 노동은 어떤 거냐? 딱 가서 요번에 가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그 이와 같이 결국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경향이죠. 여기는 이걸 띱니다. 그런 데에서 성과급이다. 그러면 요거 한 만큼 여러분 되게 이제 보험 같은 의미가 되게 성과급이 많잖아요. 요새 또 뭐 일반 공기업도 성과급을 많이 도입하는데 성과급은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성과급입니다.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이제 뭐냐면 작업을 오히려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밀한 거는 부당하구나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속도가 높다. 그러나 나름대로 정밀성은 낮다. 그런 정밀한 것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그래서 너무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만 나타나면 소홀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임업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노동, 특수 노동 이거는 결국 우리가 훈련시켜서 이루어진 기계주의냐 농업이냐 자가노동과 고용노동 또 고용노동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임업노동은 나름대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꼭 좀 알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특징을 갖다가 시험 문제에 대두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줘야 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임업노동의 특징이 바로 뭐에 있느냐. 우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 볼 수 있어요? 자연적 조건을 배웠었죠. 그러니까 산림 면적이 넓고 그렇죠? 험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독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면적이 넓고 험준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투입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작업용 자재라든가 수송 또 감독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재 수송과 감독이 어렵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를 볼 수 있어요? 장소가 오지같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이동 시간이 많이 걸고 반대로 작업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를 갖다 볼 수 있냐면 되게 효율성이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문제될 거냐면 산림이 험합니다. 그러면
이 험준성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기계 도입이 좀 어려워요. 그 이 기계라는 것은 앞서 했던 것처럼 자본주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 자본주가 일어나면 이건 자본이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공동으로 구매하는 효과, 공동으로 하는 그런 구매 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위 면적당 노동력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 같은 번거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쟁성은 낮다. 분쟁성은 낮다. 그 다음 농업 노동력, 아까 농업적 노동력 있지 않습니까? 농업 노동력, 우리가 보는데, 이 중에서 보면, 특수노동 같은 걸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되겠어요?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 또 임업노동은 노동 생산성의 의존도가 가장 많죠. 그래서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기 때문에 대개 어느 기회에 따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농한기 같은 걸 갖다가 활용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임업 노동의 뭐라 볼 수 있어요? 특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서 시험 문제가 또 출제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임업 노동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나온 것이 이제 뭐냐? 임업 노동의 능률성 향상. 방법.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은 뭐가 있느냐? 우선 제일 먼저 기구를 개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기구를 갖다가 개량하는 거예요. 개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한다면 종전에는 우리가 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냥 토브로에 의해서 벌채를 했단 말입니다. 나무를 자랐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톱 같은 걸 통해서 하면 그만큼 능력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재래식 기구를 갖다 없애고 기계식으로 기계화로 이루어지는구나. 생산성 높이 해서. 그 다음 작업을 능률화. 이런 걸 작업을 능률화 시킨다는 것은 산림 작업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을 간소화. 일을 간소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과 작업 자체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쓸 때, 간소화 작업은 작업량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겠죠. 또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묘목을 심어 베풀 작업에서 양, 횟수 같은 걸 갖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 작업의 공동화. 작업을 공동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개 이제 단계별로 구분한다든가 협업한다든가, 그래서 노동력의 능률성을 높이는 방법이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몇 개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협업하는 거죠. 협업하면 그럼 공동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을 우리가 노동 배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시험지에 왔을 때 뭐라고 장난칠 수 있냐면 작업을 작업 배분을 합리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업은 우리가 공동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 노동 배분의 합리화가 나타난다. 노동 배분의 합리화.
그러면 여기는 농업이 다른 그 직업 분야와 일손을 살림 작업을 돌릴 수 있도록 노동력을 갖다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 농한기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필요한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자, 노동자 숙소, 합숙소 같은 거, 합숙소를 갖다 운영한다. 왜 그러냐면 이 임업을 갖다 하면 되게 오지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지가 있겠죠. 그럼 오지니까 결국 이동성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줄이다는 거죠.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숙소, 뭐 앞에 합숙소 운영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로를 설치하는 거죠. 작업로를 설치한다. 그래서 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감독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작업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감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 다음 휴양 시설이라든가 또는 의료 시설 같은 소위 이런 것 갖다 구비해야 되겠죠. 노동자들도 쉬면서 또 거기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되고 안정감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산림 작업단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 산림 작업단을 구성한 것은 현실적으로 오늘 같은 농촌 같은 건 뭐가 있어요? 노동력이 부족하죠. 농사 짓는데 이것만 임업하기도 더 부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농산촌에 계속 남는 사람으로서 임업 노동의 전문적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점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을 점단시킨 반을 구성하도록 하는 거다. 이런 것이 결국 임업 노동 능률성 향상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업 경영의 요수 중에서 지금 현재 노동까지만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임지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